1983년 6월 13일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이날 밤 길거리 매춘부로 일하는 18세 여성 신디 폴슨이 손님을 찾기 위해 거리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남성이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신디의 얼굴을 보고 바로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신디에게 다가왔습니다. 남성은 신디에게 차 안에서 해주면 $200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남성의 말에 신디는 알겠다고 말하며 주차장에 주차된 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성은 신디와 함께 차를 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남성은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여기서 하면 되겠다고 신디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디는 남성에게 알겠다고 말하고 바로 차 안에서 남성과 관계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관계가 거의 끝날 무렵 갑자기 남성은 가방에서 수갑을 꺼내 신디의 오른손에 채웠습니다. 남성의 돌발 행동에 신디는 깜짝 놀라며 수갑을 채우는 것은 서비스 항목에 없다고 항의했으나 이상하게도 남성은 신디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신디는 오른손에 채워진 수갑을 스스로 풀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남성이 차 안에 숨겨둔 총을 꺼낸 뒤 신디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이라고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순간 공포에 사로잡힌 신디는 알겠다고 말하며 남성의 말대로 수갑을 푸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어서 신디는 남성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왼손에도 스스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양손에 수갑을 채운 신디는 남성에게 자신의 손을 보여주며 복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신디의 모습을 본 남성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집에 갈 때까지 얌전히 있으면 살려주겠다고 말한 뒤 바로 차를 몰고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잠시 후 남성의 집에 도착한 신디는 곧바로 그의 집 지하실로 끌려갔습니다. 남성은 신디를 나무 의자에 앉으라고 명령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녀를 포박했습니다. 남성은 신디에게 저항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고 말한 뒤 다시 한번 신디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가 끝나자마자 남성은 신디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쇠사슬로 그녀의 다리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신디에게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내일을 위해 잠을 자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바닥에 작은 침대를 깔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겁에 질린 신디는 이날 밤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신디는 남성이 자신을 살해할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고 5시간 뒤 남성이 일어나자마자 신디는 남성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니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신디의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신디의 소지품들을 모두 빼앗아 버렸습니다. 신디의 물건을 빼앗은 남성은 갑자기 그녀에게 자신의 별장에 가서 한 번 더 사랑을 나누면 바로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남성의 말에 신디는 미소를 지으며 알겠다고 말했고 바로 별장은 어디에 있냐고 남성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신디의 말에 남성은 별장이 있는 곳은 차로 갈 수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신디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그는 근처 작은 섬에 별장이 있기 때문에 비행장으로 가서 자신의 경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고 신디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성의 말을 듣자마자 신디는 직감적으로 그를 따라가면 절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으나 안타깝게도 당시 신디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강제로 남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디를 뒷좌석에 태운 남성은 차를 몰고 자신의 경비행기가 보관되어 있는 메릴필드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잠시 후 공항에 도착한 남성은 트렁크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 비행기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이 비행기로 옮기는 물건들은 사냥총과 사냥용 칼, 그리고 밧줄과 활이었습니다. 당시 남성이 옮기는 것은 모두 사냥용 무기와 도구였습니다. 그는 비행기와 차를 왔다 갔다 하며 분주하게 짐을 옮겼습니다. 남성이 비행기로 옮기는 사냥용 무기들을 본 신디는 만약 비행기를 타고 남성이 이야기한 섬으로 가면 왠지 그의 사냥감이 되어 죽을 때까지 쫓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신디는 이렇게 사냥감이 되어 허망하게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디는 빠르게 주변을 살펴보다가 자동차 운전석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고 살기 위해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바로 문을 열고 차에서 나와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신디가 도망가는 것을 목격한 남성은 즉시 자신의 사냥용 총을 들고 신디를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손에 수갑을 차고 도망가고 있던 신디를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인 로버트 욘트라는 남성이 발견했습니다. 신디를 보고 놀란 로버트 욘트는 바로 그녀를 차에 태워주었고 그녀를 근처 여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신디는 남성이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고 여관 직원에게 남자친구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신디가 여관 직원에게 남자친구에게 전화해달라고 간청하는 동안 로버트는 경찰에 연락하여 방금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여관의 앵커리지 경찰서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 로버트 욘트는 경찰에게 조금 전 피해자 신디가 남자친구와 함께 당시 그녀가 장기 투숙을 하고 있던 모텔로 이동했다고 했고, 경찰에게 신디가 가기로 한 모텔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즉시 로버트가 이야기한 모텔로 이동했고, 목적지에 도착한 경찰은 모텔 110호실에서 수갑을 차고 경찰의 구조를 기다리는 신디를 발견했습니다. 신디는 바로 경찰서로 이동하여 자신을 납치한 괴한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가장 먼저 신디는 괴한이 자신을 태우려고 했던 비행기를 설명해 주었고, 경찰은 곧바로 메릴필드 공항으로 출동하여 손쉽게 신디가 설명한 비행기를 식별해냈습니다. 경찰은 신디가 말한 비행기의 소유주를 확인했는데, 신디를 납치한 남자이자 그녀를 비행기에 태우려고 했던 괴한의 이름은 로버트 헨슨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 신디가 설명한 용의자의 인상착의도 로버트 헨슨의 얼굴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또한 신디는 용의자가 말을 더듬었다고 설명했는데, 놀랍게도 로버트 헨슨도 심하게 말을 더듬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시 경찰은 로버트 헨슨을 바로 소환하지 않고 한동안 뜸을 들이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헨슨은 마을에서 큰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지역사회에서 로버트의 평판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경찰은 로버트를 조사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은 로버트를 체포하는 것 대신 로버트의 집에 방문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직접 그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로버트는 경찰에게 매춘부 신디를 만난 것을 인정했지만 그 뒤부터는 신디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버트는 신디와 관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그녀가 화대를 올려달라고 이야기해서 신디와 심하게 다투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신디의 말을 무시하고 약속된 화대만 지불하고 헤어졌는데, 로버트는 화가 난 신디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경찰에게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로버트의 마을 친구들까지 나서서 신디가 납치당했다고 주장한 시간에 로버트의 집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경찰에게 제공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형식적으로 로버트의 집을 수색했는데, 조사 도중 경찰은 그의 집 지하에서 당시 신디가 납치당한 장소라고 주장한 지하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신디가 묘사한 지하실의 모습이 로버트의 집 지하실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로버트가 납치범이 맞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으나, 경찰은 매춘부 신디가 말한 내용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당시 마을에서 명성이 높았던 로버트 헨슨의 편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로버트는 웃으며 경찰들을 집 밖으로 배웅해 주었고, 오늘 고생했으니 내일 빵집에 오면 공짜로 빵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의 말에 경찰들은 미소를 지으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렇게 로버트는 당시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해 어떠한 혐의로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앵커리지 경찰서의 모든 경찰들이 로버트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한 형사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신디를 납치한 로버트 헨슨의 정체가 밝혀졌고, 놀랍게도 로버트가 수십 명 이상의 여성들을 살해한 연쇄살인마였다는 사실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수사관이 로버트가 죄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그레그 베이커 형사만이 로버트가 범인이라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레그 형사는 당시 앵커리지에서 사라진 실종자 명단을 파헤치고 있었는데, 실종자 중 많은 수가 신디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거리의 매춘부거나 클럽 댄서와 같은 성노동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매년 앵커리지에서 적어도 1명 이상의 성노동자가 실종되었다고 보고되었지만, 길거리 매춘부나 밤무대 댄서들에게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사건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단순 도망사건으로 분류해버렸습니다. 그레그 베이커 형사는 로버트가 신디에게 발생한 사건뿐만 아니라 매년 사라진 성노동자 실종 사건도 로버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레그 베이커 형사는 신디에게 발생한 사건과 비슷한 사건들을 정리하여 앵커리지 경찰서에 제출했으나, 앵커리지 경찰서 상관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레그 형사의 의견을 묵살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레그 형사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했고, 1983년 6월 말 그레그 형사는 조용히 조사한 모든 자료를 모아 자신의 상관들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사건 파일을 상급기관인 알래스카주 경찰서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3달 뒤인 1983년 9월, 2명의 사냥꾼이 크닉강 근처에서 사냥하다가 1년 전에 실종된 밤무대 댄서인 24세 셰리 모로우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놀라긴 아직 일렀습니다. 며칠 뒤 크니강 근처에서 운동하던 부부가 조안나 메시나라는 반무대 댄서의 시신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피해자 둘 다 같은 배경을 가진 여성이었고 모두 사냥용 총에 맞고 사망했으며 마지막으로 크니강 근처에 매장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신이 발견되자 드디어 알래스카주 경찰은 매년 실종된 반무대 댄서들과 매춘부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알래스카주 경찰은 앵커리지 경찰서가 10년 동안 실종된 길거리 매춘부나 반무대 댄서의 행방을 찾지 않고 미결 사건으로 분류한 뒤 방치해 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래스카주 경찰은 앵커리지 경찰서에 연락하여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넘기고 앞으로 이 사건에 관여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대신 사건을 맡은 알래스카주 형사 글렌 플로트는 몇 달 전 앵커리지 경찰서에 근무하는 그레그 베이커 형사가 보낸 사건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파일에는 이제까지 앵커리지에서 실종된 여성들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최근에 신디 폴슨과 로버트 헨슨 사이에서 발생한 납치 사건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글렌 형사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로버트 헨슨이 이번 사건의 범인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글렌 형사는 즉시 수사관들에게 로버트 헨슨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놀랍게도 조사 결과 당시 마을에서 평판이 좋았다고 소문난 로버트 헨슨은 과거의 방화와 절도 그리고 폭행과 추행 혐의로 수시로 감옥에 들락날락했던 악질 전과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로버트의 전과를 확인한 글렌 형사는 그가 정말 범인일 것이라고 확신했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로버트의 범행에 대해 증언해줄 살아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로버트에게 피해를 당하고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사람은 바로 얼마 전 로버트에게 납치되었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신디 폴슨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신디는 앵커리지를 떠나 어디론가로 잠적한 상황이었습니다. 글렌 형사는 신디가 당시 피해자인 자신을 경찰이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판단했고 이후 로버트의 보복이 두려워 말도 없이 다른 도시로 도망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도 친구도 없이 매춘을 위해 전국을 떠도는 신디를 찾기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이 도왔는지 글렌 형사는 바로 신디의 행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신디는 로버트가 풀려나자마자 그의 보복이 두려워 앵커리지를 떠나 오리건주 포틀랜드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매춘 일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글렌 형사는 즉시 신디를 만나기 위해 포틀랜드로 넘어갔고 그녀에게 로버트에 대해 증언해주면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신디의 안전까지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글렌 형사는 신디의 증언과 사건 파일을 정리한 뒤 모든 내용을 FBI 특수요원 존 더글러스에게 전달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파일을 검토한 존 더글러스는 빠르게 가해자의 범죄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존은 범인이 중년 남성일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과거 여성에게 거절당한 트라우마로 인해 여성에 대한 증오심이 큰 사람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과거에 비슷한 전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피해자들의 유품들을 집에 보관해 두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존은 범인이 자존감이 낮은 숙련된 사냥꾼일 것이라고 했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말을 잘하지 못하고 심지어 더듬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983년 10월 26일 사건 발생 4달 뒤 글렌 형사는 사건 파일과 신디의 진술, 마지막으로 FBI 특수요원 존의 진술을 포함한 48페이지 분량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증거로 판사가 유력한 용의자 로버트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해줄지 미지수였습니다. 몇 주 동안 한숨도 잠 못 이루며 진술서를 작성한 글렌 형사는 이날도 잠도 못 자고 제발 영장이 발부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인 1983년 10월 27일 새벽, 놀랍게도 법원은 글렌 형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로버트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해 주었습니다. 이날 아침 8시, 글렌 형사는 경찰들과 함께 바로 로버트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2명의 경찰은 로버트가 운영하는 빵집으로 출동하여 그를 체포했고 동시에 글렌 형사는 로버트의 집으로 출동하여 그의 아내에게 수색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로버트의 집에서 실종된 여성들이 차고 있었던 보석류와 소지품을 발견했으며 다락방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냥용 소총들을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것 중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셰리 모로우의 금목걸이였습니다. 경찰이 집을 수색하는 동안 로버트의 가족들은 자상한 남편이자 듬직한 아버지의 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로버트의 침대 뒤에서 X가 표시된 항공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표시가 로버트가 희생자들을 매장한 장소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확인 결과 지도에는 총 24개의 X표시가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경찰의 수색에 당황해하며 피해자들에게 모든 잘못을 덮어씌우려고 했지만 곧 경찰이 제시한 증거 앞에 무너진 로버트는 바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처음에 로버트는 4명의 여성만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나 경찰이 항공지도에 표시된 X에 대해 질문하자 갑자기 로버트는 자신에게 살해된 여성이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가 연쇄살인마라는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평판이 좋았던 로버트가 연쇄살인마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버트를 믿었던 몇몇 사람들은 경찰이 로버트를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고 가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로버트가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곧 언론은 연쇄살인마 로버트의 과거에 대해 집중 조명했고 그가 자상한 빵집 아저씨가 아닌 과거에도 끔찍한 범죄자이자 연쇄살인마였다는 사실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로버트 헨슨은 1939년 2월 15일 미국 아이오주 에스터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소유의 빵집에서 오랜 시간 일했는데 매일같이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새벽 2시까지 일을 배운 로버트는 강압적인 아버지 때문에 결국 말더듬이가 되었습니다. 말더듬이가 된 로버트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얼굴에 심한 여드름이 생겨 여자아이들도 그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후 그를 괴롭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여자아이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로버트의 가슴 속에 여성에 대한 강한 증오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0대 시절 이미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로버트는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신만의 취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당시 로버트가 선택한 것은 사냥이었고 자유시간이 주어지면 숲에서 사냥 기술을 연마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로버트는 특히 활을 다루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버트는 사냥하면서 내면에 숨겨져 있는 분노와 복수를 표출했습니다. 1957년 로버트는 군대에 입대하였고 입대하자마자 매춘부와 첫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로버트는 매춘부에게도 바보 취급을 받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여성에 대한 불신이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로버트는 1년 복무 후 제대하여 고향으로 돌아와 첫 번째 아내를 만났고 1960년 여름에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이룬 로버트는 아직도 어린 시절 악몽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1960년 12월 7일 결국 그는 학교 버스 정류장에 불을 찔러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당한 분노를 이렇게 표출했습니다. 이후 로버트는 방화 혐의로 기소되어 3년형을 선고받았고 로버트의 아내는 그가 수감된 직후 로버트와 이혼했습니다. 로버트는 감옥에서 정신분열증 및 조울증 진단을 받아 20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의사는 로버트가 유아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으며 자신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데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의사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로버트를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해야 한다고 경고했으나 안타깝게도 법이 그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로버트는 자유의 몸이 되어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석방 후 로버트는 갑자기 평범한 사람인 척 행동했고 1963년 로버트는 두 번째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1967년 알래스카주 앵커리지로 이사했습니다. 앵커리지에 정착한 로버트는 정말로 완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에 빵집을 열어 마을 주민들과 소통했고 아내는 학교에 취직하여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부부는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했으며 덕분에 점점 부부를 좋아하는 이웃들이 늘어났습니다. 당시 로버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말을 좀 더듬긴 하지만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투의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마을 경찰들도 로버트의 빵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그가 만든 빵을 사 먹었고 로버트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앵커리지 경찰서에 수시로 찾아가 아침에 갓 나온 빵을 무료로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근무시간 이외엔 로버트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취미인 사냥을 즐기기 위해 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뒤 작은 비행기를 구입하여 알래스카에 위치한 외딴 지역이나 섬으로 날아가 사냥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로버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이 휴가차 집을 떠나면 다른 동네로 이동하여 몰래 길거리 매춘부들과 만났습니다. 결국 그는 1971년 겨울에 2명의 매춘부를 폭행하고 납치하려 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로버트는 당시 2명의 여성 모두 총으로 협박해 집으로 데려갔고 비행기에 태워 작은 무인섬이나 깊은 산속으로 이동하려고 하다가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범행 방식은 12년 뒤인 1983년에 발생한 신디 폴슨 납치 사건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로버트는 이번 사건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로버트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마을 사람들은 즉시 그를 위해 다 함께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마을 사람들이 제출한 탄원서 덕분에 로버트는 감옥이 아닌 사회복귀시설에서 6개월만 복역 후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5년 뒤인 1976년 로버트는 전기톱을 훔치려다 다시 한번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전과 때문에 절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을 받자마자 로버트는 즉시 법원에 양극성장애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진단서를 검토한 법원은 로버트가 감옥이 아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를 1년 만에 석방해 주었습니다. 법원은 끔찍한 연쇄살인마를 2번이나 사회화 격리할 기회가 있었으나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그를 풀어줘 수많은 피해자가 나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신디 폴슨 납치 사건을 마지막으로 극적으로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이렇게 12년간 이어진 로버트의 연쇄살인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983년 11월 3일 로버트는 불법 무기 소지 그리고 살인과 납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로버트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신디 폴슨에 대한 조사가 있었을 당시 로버트가 자신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거짓 알리바이를 제공한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경찰에게 단지 친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진 것 같아 로버트를 도와주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로버트의 범행을 도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체포 당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한 로버트는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하여 과거의 병원에서 발급해준 양극성장애 진단서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검사는 로버트에게 사법거래를 제안했고 실종된 여성들의 시신을 찾는 데 도움을 주면 4건의 살인 혐의로만 기소될 것이라고 로버트와 약속했습니다. 결국 로버트는 검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여성들을 어떻게 납치하고 살해했는지 설명해 주었고 그리고 여성들의 시신을 찾는 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로버트는 1971년부터 1983년까지 12년 동안 알래스카 앵커리지 일대 길거리 매춘부와 밤무대 댄서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로버트는 길거리 여성들과 밤무대 댄서를 차에 태워 총으로 위협한 뒤 집으로 끌고 가 추행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희생자들을 비행기에 태워 외딴 지역으로 데려가 풀어준 뒤 마치 피해 여성을 사냥감인 것처럼 추격하여 살해했습니다. 로버트는 처음에 여성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면 자신이 도망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달아났으나 대부분 몇 시간도 안 되어 자신에게 붙잡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로버트의 도움으로 그가 희생자들을 매장했다고 표시한 곳을 발굴했고 24개의 표시 중 12개의 표시에서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하여 가족에게 돌려주었습니다. 1984년 2월 13일 법정에선 로버트는 12년 동안 17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30명의 여성을 추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법원은 연쇄살인마 로버트에게 461년형의 추가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로버트는 수년 동안 사랑하는 아버지이자 자상한 남편 그리고 친절한 빵집 아저씨라는 가면 뒤에 숨어 여성들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로버트는 유죄 판결을 받고 알래스카주 스프링크릭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2014년 8월 21일 75세의 나이에 고령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과의 사법거래로 죽기 직전까지 로버트는 지도에 표시된 희생자들의 시신을 찾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로버트의 죽음 때문에 나머지 희생자들의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